그들은 도강마을을 떠났다. 이제 월출산을 넘을 일이 남아있는 것이다. 당시 월출산에는 이상스러운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다. 산적들이 득실거린다는 소문과 문둥이들이 모여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정호는 이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거야 당시로는 어느 고을에서건 떠돌던 소문이었다. 이런 소문에 신경 쓰다가는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 당시로는 온 백성이 어쩌면 전부가 산적일 수가 있었고 온 백성이 문둥병 환자일 수도 있었다. 그만큼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었다. 이런 소문에 신경을 쓴다면 정호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지지 못할 것이다. 어디든 일단 부딪혀 보는 것이다. 일단 가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정우의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든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날이 월출산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요. 요사이 월출산이 그리 기분 좋은 곳은 아니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한 곳을 다녔다. 월출산 산손님들은 그리 무서워할 것이 없다. 고월산이나 지리산의 그들하고는 질이 다른 집단이다. 그들은 좀도둑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화되지 못하고 갈 데 없어서 모여든 좀도둑에 불과할 것이다. 고월산 산적들은 황해를 넘어 중국과 거래를 트거나 의주 쪽으로 물려드는 만주의 화주들과 손이다. 총과 칼, 하물며 대포까지 갖추고 크게 해먹으려 들지만 월출산은 그런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날이 지리산에 있는 놈들은 어디 놈들하고 거래를 트고 있습니까? 나도 확실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도 들은 말이 있다. 지리산에 있는 놈들은 중국 놈들하고 거래를 트기도 하고 일본의 장기에 있는 밀무역상들하고도 거래를 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놈들은 원래가 중국의 군벌들에게 무기를 밀무역하는 것이 본업인데 조선의 산적들에게도 무기를 판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이들이 대포로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족보 있는 놈들이라면 우리가 고월산 범두령의 졸개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목은 따지 않을 것이다. 날이 그럼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옵고 여기 월출산을 비껴가면 어떨깝쇼? 그렇게 월출산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다만 월출산의 산 등성이를 타고 그냥 지나갈 뿐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다만 산적들보다 그 문둥병 환자들이 더 걱정이다. 자고로 이 대풍창은 남도에 흔하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글쎄다. 대풍질은 원래가 기온이 따뜻한 지방에서 그 새해를 떨치는 버릇이 있느니라. 그럼 추운 곳에는 대풍질 환자가 없겠습니다요? 물론이다. 어디 회령지방에 문둥이가 있대? 못 보았습니다요. 이 병은 고치지 못하는 천형의 악창이다. 우리가 을련이의 매창을 고친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대풍나의 경우는 그나마 그런 기적을 바랄 수도 없다. 날이 왜 그럴까요? 나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입니까요? 야 이놈아, 나는 의원이 아니다. 다만 학문을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의서를 읽은 유의에 불과할 뿐이다. 흔히들 사람들은 나병을 역신이나 귀신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는 많은 의문점이 없지 않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 그들은 월출산의 입구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띠째에 이르렀다. 불띠째는 꼭 월출산의 입구라고만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월출산을 넘어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월출산의 주봉인 천왕봉은 그만큼 삼남대로의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꼴이었다. 다만 그것은 대로에서 조금 서쪽으로 물러나 앉아있을 뿐이다. 날이 잘못하다가는 산허리에서 밤을 만나겠는데쇼. 그냥 여기 불띠째 아래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어떨까쇼? 아니다. 아직은 쉴 때가 아니다. 남도의 대낮은 대단히 뜨겁다. 그러니 시원한 초저녁 바람을 쐬면서 불띠째를 넘어가 다음 째인 느리째에서 시작구나. 어떠냐? 을련이는 발이 아프냐? 아니옵니다요. 걸을만 하옵니다.
그들은 멀리 남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으면서 천천히 월출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드넓은 남도의 대평원에 이런 악산이 돌출되어 있다니 참으로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백두대간이 마지막으로 용트림을 하여 솟구친 것이라고 정우는 생각하고 있었다. 날이 조선 땅이 좁다고들 하지만 각 고장마다 맛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요. 내 놈도 그런 것을 느끼느냐? 참으로 신통하다. 나리께서 이 고달픈 걸음을 죽어도 계속하는 이유를 알만합니다요. 그 맛을 알고 나면 좀처럼 걸음을 멈추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요. 어허, 그놈 참 기특하구나. 정호는 별다른 말은 않고 탄성만을 바랬다. 햇살이 한껏 옆으로 누워서 달려왔다. 이제 머지않아 지평선에 어둠이 내릴 것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산의 그림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월출산만이 우람하게 치솟아 있을 뿐이지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역시 끝없는 지평선 뿐이었다. 다만 북쪽만을 월출산이 가로막고 있을 따름이었다. 날이 우리들의 그림자가 저기 월출산 산허리에 길게 걸렸습니다요. 알고 있다. 하지만 월출산 자신의 그림자가 또 저기 호남평야에 길게 누워있지 않느냐. 하참, 남도의 풍치는 역시 다르군요. 그들은 불티제의 정상에서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화려하고도 장엄한 월출산의 장관에 압도되고 있었다. 아직까지 월출산이 까마득히 올려다 보이는 지점이었으나 그들은 산을 정복한 기분까지 드는 것이었다. 자, 저기 느리째로 가보자. 이제 머지않아 해가 떨어지겠다. 그러나 정우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들의 시야에는 어느 사이 긴 산형이 드리워졌다. 그런데 날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어옵니다요. 뭐가? 여기는 분명히 남도의 끝인 강진고을로 통하는 대로인데 어찌 이렇게 길을 가는 행인이 없을까요? 언제부터인가 도무지 길을 가는 행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요. 정우는 뭔가를 느낀 듯 긴 신음을 토했다. 월출산을 싸고 도는 소문을 상기한 탓이었다. 지금의 월출산은 그 유명한 풍광에 걸맞은 명산이 아니다. 산적과 문둥이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소문에 불과할는지도 모른다. 전국의 명산이 다 그랬다. 그러나 어쨌든 기분 나쁜 소문인 것이다.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 우리는 울산의 태화강도 건넌 사람들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어서 여기 불티제를 내려가 저기 느리제 입구에 있을 주막집을 찾아보자. 어디에나 큰 제 아래에는 주막집이 있기 마련이다. 불티제를 다 내려오니 어느 사이 산골짜기에는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불티제 정상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는 느리제가 바로 눈앞이었으나 막상 걸어보니 상당히 먼 거리였다. 그들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지나다니는 통행인은 정말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산으로 불어가는 바닷바람 소리가 조금 을씨년스럽게 들려왔다. 괴괴한 산 정적이 소름 끼치도록 조용하게 들려왔다. 그들이 느리째 아래 도착했을 때에는 온 산간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버렸다. 천왕봉 꼭대기에 신랏 같은 초성달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주막집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요. 과연 주막집이 있을갑쇼? 물론 있다. 이렇게 큰 제 아래 주막집이 없을 턱이 있느냐. 저기 저제를 보아라. 불티제는 갖다 댈 것이 아니다. 제가 저렇게 높은데 제 아래 주막집이 없을 턱이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막집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다. 작천잔도의 남단과 북단에 주막촌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주막촌이라고 한다. 주막은 큰 고을의 장시 한 구석에서 술을 파는 구실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날이 어디를 둘러보아도 불빛이 보이지 않사옵니다요. 그래, 좀 더 걸어 올라가 보자꾸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주막집이 없으면 어디 동굴이라도 찾아서 잠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검은 괴물처럼 앞을 막아서는 느리째를 향해 그들은 어둠을 헤집고 앞으로 전진했다. 바람 부는 소리가 더욱 울신연스럽게 들려왔다. 그들은 무서움을 느꼈다. 그래서 을련이는
정호에게 가깝게 달라붙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말거라. 조선 땅 어디를 간들 누가 우리를 해치겠느냐. 정호는 을련이와 한돌이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발걸음을 죽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걸음을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주막집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걷고 있었다. 나리, 저기 저 검은 덩어리가 이상합니다요. 무슨 초가집 같은데요? 을련이가 소곤거렸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초가집이라면 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을꼬? 소인놈이 한번 가보고 오겠사옵니다요. 한둘이가 길가 한편으로 돌아 낮아 있는 어둠의 더미로 다가갔다. 조금 후에 부싯돌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한둘이가 부싯돌에 불을 켜보는 것 같았다. 그는 그 불빛으로 초가집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리, 틀림없는 초가집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사옵니다요. 그래, 기름을 좀 내어서 불을 밝혀보아라. 어차피 여기서 자는 도리밖에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을련이는 어서 저녁을 짓도록 해라. 그리고 멱을 좀 감고 어서 잠을 자자꾸나. 동굴보다가는 나을 것이다. 집은 폐가였다. 잡초가 키를 재는 마당에서는 풀냄새가 코를 찔렀다. 늦은 가을이기는 했지만 눈보라를 맞으면서 백두산을 오른 그였다. 이런 더운 날씨에 평지나 다름없는 월출산을 놓고 두려워할 정호가 아니었다. 그들은 저녁을 해먹고 기름등잔 아래서 글까지 몇 줄 읽었다. 편안하고 한가로울 때만 글을 읽으려 한다면 단 한 줄도 읽지 못할 것이다. 무조건 저녁을 먹으면 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삼경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을련이가 무섭다고 해서 한 방에서 잤다.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자니 무슨 다른 생각이 날 턱도 없었다. 정우는 이 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이런 여행에서는 여색을 밝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건강을 견뎌내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액을 자초한다. 그냥 을련이 같은 삽상한 여성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정우의 이런 심정을 을련이와 한돌이도 잘 이해해 주는 듯 했다. 사실 이것은 을련이가 일행에 끼기 위한 정우의 조건이기도 했다. 정우는 월출산이 듣던 것보다는 훨씬 산세가 험한데 조금 놀랐다. 그는 내일의 일정을 계산하다가 잠이 들었다. 내일은 아무래도 나주에서 묵어야만 할 것 같았다. 한잠을 자던 정우는 인기척에 눈을 떴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데 웬 부산스러운 인기척이 일었다. 누구야?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한둘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으나 을련이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다. 누구야? 몹쓸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때였다. 갑자기 과당하는 소리를 내면서 도끼가 찌그러져 붙은 방문을 후려갈겼다. 그런가 하면 날이 퍼런 낮이 역시 문을 후려갈겼다.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 계집만을 신뢰할 터이니 그냥 얌전히 잠을 자다가 내일 새벽에 여기를 곱게 떠나거라. 그러면 내 놈 두 놈의 목숨은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내 놈들은 물론이고 이 계집의 사타구니에도 이 도끼와 낫이 박힐 것이다. 히히히. 이상스레 놈들이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징그러웠다. 을련이는 입에 재갈을 물렸는지 윽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정우는 이상스러운 예감이 들었으나 침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정우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자신과 한돌이의 붙짐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놈들은 산적은 아닌 듯 했다. 그렇다면 놈들은 문둥이가 틀림이 없는 듯 했다. 정우는 긴 신음을 토했다. 소문은 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한돌이가 잠에서 깨어났다. 문둥이들은 여자의 속살이나 어린아이의 간을 삶아 먹으면 틀림없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다. 사실 그런 잔혹한 행위가 지금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면 오랜 병고에서 절망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놈들이 을련이를 그들의 아욕의 제물로 삼을 가능성도 있었다. 여자를 긴 여행에 끼우지 않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름통을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여자를 배에 태우지 않는 이유와 별로 다르지 않다. 사내 놈들이 여자를 놓고 필사의 혈투를 벌이기 때문이다. 사내란 원래가 싸움꾼의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다. 왜 싸움의 불씨를 안고 길을 간단 말인가. 그 순간 한돌이가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는 역시 젊음의 혈기가 있었다. 퍽! 아구구! 두 가지 음향이 아울러 일었다. 그러니까 놈들이 내리찍은 도끼에 한돌이가 맞은 듯 했다. 웅성거림으로 보아서 놈들은 못 떼어도 5명은 되는 듯 했다. 그 순간이었다. 도끼와 낫을 든 네 놈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워낙 졸지간의 일이라 정우는 옴짝달싹을 못하고 놈들에게 손을 드는 수밖에 없었다.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였으나 놈들은 너무나 심한 나병 이환자들이었다. 코가 문드러지거나 손이 둘러빠져 버렸거나 귀가 떨어져 나갔거나 눈이 패어버렸거나 어떤 자는 전으로 손과 목을 칭칭 감고 있었다. 살고 싶으냐?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럼 이 재갈을 물어라. 그리고 이 밧줄을 받아라. 어서. 내려 찍어버릴 테다. 그를 읽는 촌선비가 다 살려주는 것이다. 양반이라면 너는 벌써 어깨나 대갈통이 2쪽이나 쓸 것이다. 어서. 정호는 도저히 이들과 대결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러다가는 아직까지 숨이 떨어지지 않은 듯한 한돌이를 살릴 수도 없고 을련이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었다. 자신이 개죽음을 할 것도 확실했다. 저 젊은이를 살려다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죽이지는 않는다. 어서 재갈을 받아라. 우리는 오직 저 계집을 요구할 뿐이다.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나 저 여자를 죽이지는 말아다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그것도 저 계집이 하기 나름이다. 정우는 그들이 내미는 재갈을 받았다. 고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삼배천이었다. 구역질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놈들은 정우와 한돌이를 남겨두고 을련이를 끌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어둠의 공간에서는 바람에 서걱거리는 잡초소리만이 들려왔다. 순식간에 너무나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괴멸이요, 좌절이요, 절망이었다. 정우는 죽기를 결심하고 놈들과 대결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그는 우선에 한돌이를 살폈다. 왼쪽 어깨 쪽지에 도끼를 맞았는데 중상이었다. 다만 그가 너무나 든든한 어깨 근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끼날이 그것을 파헤치고 심장까지 내리찍지는 못했을 뿐이었다. 쇄골이 내려앉아 있었다. 조금 각도가 날카로웠으면 그의 심장이 찢길 뻔했다. 정우는 보찜을 풀고 급히 약을 썼다. 지혈을 시키고 소독을 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중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창자가 튀어나오고 머리가 거의 깨어져 골이 튀어나와도 잘 치료만 하면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한돌이는 이튿날 아침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다행으로 지혈이 되었다. 무엇보다 쇄골을 살리기 위해 접골 작업을 했다. 나무판을 만들어 어깨와 가슴에 대고 전으로 칭칭 감았다. 쇄골이 붙어야만 어깨 근육도 제대로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리, 이놈이 살아날까요? 물론이다. 위기는 넘겼다. 울련이 아주머니는요? 알 수 없는 일이다. 문둥병자들의 세계를 짐작할 수 없다. 아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절망과 고독감이 아니겠느냐? 그런 그들이 남의 생명을 아끼겠느냐? 그럼 왜 우리를 죽이지 않았었죠? 관아의 추적을 받고 싶지가 않아서일 것이다. 이 어깨만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주머니를 구해오겠사옵니다요. 그런 생각은 좀 더 두고 하자꾸나. 지금 너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결코 작은 상처가 아니다. 조심하여야 한다. 염증이 가라앉아야지 그러지 않고 가슴으로 퍼지면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지금 날씨가 더워 염증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나리, 소인놈을 살려주옵소서. 그냥 죽기는 너무나 억울하옵니다요. 죽더라도 다 나와서 한번 힘껏 싸우다가 죽고 싶습니다요. 그런 생각은 버려라. 세상을 악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법이다.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악하게 보이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보이는 법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수양을 쌓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나리,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요? 세상을 선한 눈으로 가장 겸손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나리, 이 악한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다가는 정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지금의 소인놈같이 도끼나 맞아 죽기에 딱 알맞을 것이옵니다요. 당장은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먼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겸손한 자세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선량한 눈빛이야말로 학자가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이다. 거드름을 피우는 자세와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남의 잘못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각진 시선은 현자의 것은 아니다. 나리, 을련이 아주머니를 빼앗기고도 어떻게 그런 안일한 자세를 취하실 수 있사옵니까요? 아직 을련이를 빼앗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옥에서도 살아올 수 있는 사람이 을련이었다. 그 자리에서 을련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칼을 뽑았다면 을련이는 죽었을 것이고 너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천은이도와 내가 혹시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남의 목숨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그 자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 잡병편, 권팔, 제창 등에서 태풍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태풍장의 근원에는 3종이 있고 오사가 있는데 이 3종은 첫째가 풍수이고 다음이 전변이고 다음이 조섭을 스스로 잘하지 않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오사는 첫째 피부가 죽고 둘째 살이 죽고 셋째 피가 죽으며 넷째 근육이 죽고 다섯째 뼈가 죽는다. 피부가 죽으면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고 살이 죽으면 살덩이가 그대로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고 피가 죽으면 전신에 구름집이 생기고 근육이 죽으면 수족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뼈가 죽으면 문드러지고 눈이 패이고 입술이 뒤집히고 손목이 문드러지고 목소리가 변성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저놈들이 산조금을 좋은 여기 월악산으로 찾아든 것은 자신들이 역한 풍수의 영향으로 역질에 이완된 것을 깨달은 탓이다. 그리고 놈들은 역질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러니까 역장이 역기나 귀신의 소행이 아니라 인체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그런 병에 이완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치료에 임하고 있다. 내가 보건대 놈들은 을련이를 여자로서 욕정을 풀기 위해 납치한 것이 아니라 나리께서 을련 아주머니의 매창을 다스릴 때와 같이 인육을 얻고자, 그것도 여자의 인육을 얻고자 함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내 상처가 웬간하면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을련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조심을 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서둘다가 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정호는 정성 들여 한도리를 치료했다. 그를 집 뒤 시원한 계곡으로 업고 갔다. 그늘이 짙었고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상처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도록 했다. 그리고 약재를 썼다. 정호 자신도 수없이 많이 멱을 감았다. 혹시 병이 자신에게 전변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허준은 태풍장의 원인을 역한 풍수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정호는 맑은 물과 강렬한 햇살 그리고 깨끗한 공기야말로 이 역질을 물리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흐르는 물에 몸을 담그고 수없이 씻었다. 그리고 한도리를 씻겼다. 한도리는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대단한 중상을 입은 그였으나 그의 인내심은 대단했다. 그는 그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을련의 안전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표명했다. 한도리의 치료에 물교하는 사이 열흘이 후딱 지나갔다. 한도리는 서서히 기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몸은 아주 무거웠다. 그는 아직 걸음을 제대로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전번에 그자들이 나타났다. 왜 여기를 떠나가지 않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젊은이가 어깨에 도끼를 맞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무섭지 않느냐? 무섭소이다. 그러나 우린들 어쩔 수가 없소이다. 살려주시구려. 우리가 살고 죽고는 인형들의 두 손에 달려있소이다. 인형이라. 우리가 어진영이란 말이냐. 지금 우리를 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니 인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소이까? 인형이라. 우리를 놀리는 것은 아닐 테지? 한쪽 눈알이 빠진 놈이 나머지 한쪽 눈을 치떴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놀리겠습니까?
인형들이 우리를 한 칼에 베어도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요. 그런 우리가 인형들을 놀린다면 목숨을 내놓는 일이외다. 거짓부렁은 아닌 것 같구나. 계집을 돌려받고 싶으냐? 계집은 내 놈하고 무슨 관계이냐? 소인놈의 내 자유애다. 소인놈이라 내 자라. 마누라란 말이지. 그러하외다. 혹시 죽지 않았소이까? 왜? 우리가 살인자로 보이느냐? 덤비지 않고 우리를 능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다. 그 계집은 우리의 고름나는 상처를 다 빨아주었다. 왜 그 계집을 죽이느냐? 하지만 그 계집은 상처가 너무 심해 살아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래도 돌려받겠느냐? 죽더라도 소인놈의 품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오. 그러면 소원이 없겠소이다. 마누라라면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다. 무엇보다도 내 놈들이 우리를 피해서 계집을 버리고 내 놈들만 살기 위해 도망치를 치지 않은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했다. 계집을 그냥 끌어 묻어 버리려고 하다가 돌려주는 것이니 죽더라도 내 놈이 잘 끌어 묻어라. 명일 천왕봉 밤골 계곡의 밤나무 숲 입구에 계집이 버려져 있을 것이다. 정오쯤에 가서 끌고 가거라. 놈들은 도끼와 낫을 휘두르면서 사라져갔다. 아, 을련이 아주머니가 죽지 않았구만요. 오, 천지신명이시여, 살려주옵소서. 겨우 일어나 앉을 수 있는 한돌이는 합장을 하고 중얼거렸다. 밤새 정호는 잠을 자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을 혼자서 맴돌았다. 그는 무엇인가를 혼자서 옮기느라 낑낑거렸다. 달빛을 이용해 장작을 패기도 했다. 되게 잠에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날이 밝으면 먼 길을 걸으셔야 하는데 그만 주무시지요? 아니다. 을련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을련이를 살펴야 한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을련이 아주머니를 살릴 준비를 하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온지? 그리고 나와 너도 살아날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두고 보아라. 정우는 흙을 저다 나르고 큰 자갈을 저으고 밤새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조금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일을 마쳤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리, 이것이 무엇이옵니까요? 두고 보아라.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밤골로 들어가 을련이를 업어오겠으나 너는 엔간하면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계속 지펴라. 그 대신 절대로 저 헛간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느냐?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요. 정호는 길을 떠났다. 그가 만든 것은 무슨 찜질을 하는 흙구덩이였다. 그것이 조금 높게 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뜨거운 김으로 꽉 메울 작정인 듯 했다. 아궁이가 밑으로 패어 뚫려 있었다. 정호가 얼마간 지나서 정호가 거적에 쌓인 을련이를 업고 왔다. 그의 전신에 피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다. 아주머니, 한돌이가 소리쳤다. 그러다가 그는 상체의 통증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정우는 을련이를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 나리, 아주머니가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요. 걱정 마라. 숨구멍을 통해 증기를 조절하겠다. 을련이는 가녀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의식은 있는 듯 했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정우는 을련이를 만 하루 동안 흙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삶아대기 시작했다. 을련이는 땀을 비우듯이 흘려냈다. 나리 이제 그만하시지요. 아주머니가 그만 삼겨 버리겠사옵니다요. 그래, 하루 쉬었다가 다시 해야겠다. 그는 을련이를 흙구덩이에서 끄집어내며 하룻밤을 잘 재우고 잘 먹였다가 다시금 흙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삶아대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3차례나 했다. 을련이는 마른 나무처럼 여의었다. 몸에 있는 물기라고는 전부 땀으로 쏟아낸 것 같았다. 마구 토하기도 했다. 그러면 정호는 그녀에게 무한정 물을 퍼먹이는 것이었다. 그러곤 다시금 땀을 뺐다. 나리, 무슨 일이 시옵니까? 허준 선생이 말한 그 전변을 차단하는 것이다. 을련이는 나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놈들의 야육에 희생물이 된 것이다. 그들의 병마가 을련의 몸 안으로 변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래서 증기로서 병마를 죽임과 동시에 기왕에 침투된 병마를 땀을 흘려 뽑아내 버리는 것이다. 놈들은 인육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야육의 대상을 찾은 것이다. 인육은 역시 나병에는 어린아이 간이라고 하지 않느냐? 을련이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여자였다.
그러니 놈들은 눈앞의 여자에 먼저 눈이 간 것이다. 을련이가 살아나려는 천우신조였다. 을련이는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듯 했다. 쓰다 달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가늘게 뜬 두 눈만을 꿈뻑거릴 뿐이었다. 근일에 동안 을련이는 그런 뜸질을 했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뜸질을 잘 참아냈다. 사람이 허옇게 익어버렸다. 을련이는 흙구덩이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방바닥에 뉘어졌고 미움부터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그 사이 정호 자신도 그런 뜸질을 했다. 그의 인내심은 대단했다. 그는 숨이 턱턱 막히는 증기에 몸을 던져 그대로 참아냈다. 살이 익어 들었을 것에 틀림이 없었다. 그도 근 1회 동안 그런 뜸질을 했다. 그 사이 한돌이의 어깨에 부상이 다 나았다. 정호는 이번에는 한돌에게 그런 뜸질을 시켰다. 녀석은 죽는다고 신음을 토했다. 이 녀석아, 아주머니와 나도 하지 않았느냐. 얼굴을 김으로 밀어넣어. 그리고 한나절을 견뎌. 그러지 않으면 내 눈깔이 파이고 코는 달아난다. 어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한돌이의 뜸질이 끝나는 날 정호는 일행을 데리고 월출산을 넘어갔다. 자신이 을련이를 등에 들쳐 업었다. 아직까지 을련이는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정호 자신도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몇 번이나 산길 위에 나자빠졌다. 그래도 을련이는 그의 목을 휘감은 두 손을 놓지 않았다. 그 건장하던 한돌이도 몇 번이나 쓰러졌다. 나리, 이놈을 버려두고 먼저 가옵소서. 죽기 싫으면 어서 기어오너라. 여기서 놈들에게 잡히면 영영 끝장이다. 결국 느리째를 지나 천왕봉의 산복길을 건넌 그들은 영암고을을 향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더 걸을 힘이 없어서 정호는 결국 을련이와 한돌이를 각기 대굴대굴 굴러내리도록 했다. 자신도 엉덩이를 땅바닥에 대고 미끄럼을 탔다. 그 사이 아무도 행인을 만나지 못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폐도인 듯 했다. 나리. 그래, 무슨 일이냐? 저쯤 먼저 굴러내려간 한돌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를 질렀다. 저기 불빛이... 불빛이 살았구나. 그의 입에서는 살아났다는 환희의 음성이 터져나왔다. 지옥을 지금 막 벗어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영암고을이다. 마을이다.